집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연금 나오면 버틸 줄 알았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요.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70 넘어서 대출 이자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집도 내 집이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괜찮겠다. 70살까지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70 넘으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분명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은 없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올해 72살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매달 비상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요. 3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65살에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관리직까지 했습니다. 젊을 때는 진짜 안 쉬고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나간 적 많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할 때는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퇴직할 때 재산을 한번 따져봤어요. 아파트 3억, 저축 4천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종이에 적어놓고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주변 친구들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동창 중에 진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전세예요.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합니다. 집값 오를 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왜 안 샀을까? 맨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일찍 집 샀지. 입 밖으로 안 꺼냈지만요. 또 다른 친구 명호는요. 집은 있는데 대출이 아직 남았어요. 70 넘어서도 이자 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퇴직금 절반이 대출 갚는 데 들어갔어.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야.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집 대출 다 갚았고 전세도 아니고 내 집이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 같은 거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낫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친구들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비교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진수, 정열이, 명호, 무성이. 우리가 얼마나 나은지 알아? 아내도 동의했어요. 맞아.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대출 없는 게 어디야. 저희 아파트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예요. 서울이었으면 꿈도 못 꿨을 가격인데 여기는 3억이면 이 정도 평수 살 수 있어요. 월세 걱정 없고 대출 이자 낼 것도 없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거든요. 친구들 볼 때마다 더 그랬어요. 집 있으면 됐지. 연금 나오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부터 넉넉하진 않았어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아내랑 합쳐서 30만 원 정도. 합치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으론 부족했습니다.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 밥 해먹으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탰어요. 그러면 월 14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빠듯하긴 했어요. 남는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크게 쓸 일도 없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해먹으면 되니까 140이면 둘이 살 수 있지.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썼어요.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적더라고요. 처음엔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이랑 나가는 돈이 비슷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역시 우리 계획대로 되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가끔 친구들 모임 나가면요. 다들 돈 얘기했습니다. 진수는 전세 만기 걱정하고, 명호는 대출 이자 걱정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식한테 손 벌린 얘기하고, 저는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으니까. 야, 수영이 너는 그래도 낫다. 집 다 갚았잖아? 연금도 나오고,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안심도 됐거든요. 그래, 나는 괜찮아. 70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집 있고 연금 나온다고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세 사는 친구보다 낫다고 안심했는데, 대출 있는 친구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었어요. 그걸 70 넘어서 알았습니다. 3년 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70살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이었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거든요. 6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그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됐어요. 근데 70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겠고.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과 가고, 정형외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약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아내는 저보다 더 했어요. 무릎 주사 맞으러 다니거든요. 둘이 병원비만 한 달에 15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예전엔 5만 원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3배가 된 거예요. 경조사도 문제였어요. 60대 때는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조카 결혼, 친구 자식 결혼.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70 넘으니까 장례식이 늘더라고요.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선배 돌아가시고, 동네 어르신 돌아가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었어요. 어떤 달은 3번도 있었습니다. 부의금이 5만 원이에요. 3번이면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도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네.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명절도 부담이었어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갑죠. 근데 반가운 것도 잠깐이에요. 장 봐야 하고, 손주들 용돈 줘야 하고, 추석 한 번에 30만 원은 나갔어요. 설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엔 그 정도 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30만 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명절이 부담된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오는 게 부담이라니.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근데 통장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계부를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월 140만 원 들어오는데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이것만 50만 원입니다. 남은 90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교통비 3만 원, 생필품 10만 원. 다 합치면 78만 원이에요. 90만 원에서 78만 원 쓰면 12만 원 남죠. 근데 이게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경조사 2번 겹치면, 명절 끼면, 갑자기 병원 가면, 그 달은 바로 적자예요.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태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70만 원이 됐어요. 어떤 달은 80만 원도 보탰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 있었거든요. 3년 지나니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내가 가계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러다 비상금 다 없어지겠어. 저도 알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벌 수도 없고, 덜 쓸 수도 없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왜 이래?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짜증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매달 이렇게 쪼들리는 거야?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분명히 들어오는 돈은 있거든요. 근데 쓸 돈이 없어요. 매달 부족해요. 통장 잔고는 있는데, 그건 비상금이라 못 건드리겠고, 건드리면 진짜 끝이니까. 그 느낌 아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돈이 없는 기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 말 못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전세 사는 진수한테? 대출 있는 명호한테?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창피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 보면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노후 관련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채널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왠지 보게 됐습니다. 제 상황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후가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예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안 돌면 힘듭니다. 집이 10억이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거 우리 얘기 아냐? 아내도 TV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딱 저거야. 그날 밤에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자산이 얼마지? 아파트 3억. 비상금 2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매달 쪼들릴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 돈이 안 도니까요. 아파트는 살고 있으니까 못 팔아요. 팔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월세 살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고, 비상금 2천만 원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다 쓰면 진짜 끝이니까. 병원비 크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3억 2천이 있어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0원인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안 도는 거였어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태. 통장엔 숫자가 있는데 손 뗄 수 없는 상태.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전세 사는 진수는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150만 원이에요. 연금이 좀 더 많거든요. 전세라서 관리비도 싸고, 대출 있는 명호도요. 이자 40만 원 내고 나면 120만 원 남아요. 근데 걔는 아직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 50만 원 더 벌어요. 나는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해요. 140만 원 들어오는데 150만 원 이상 나가요. 집 있다고 안심했는데, 연금 나온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알겠어? 아내가 물었어요. 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안 도는 거야.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저도 몰랐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책은 모르겠더라고요. 집을 팔까? 팔면 현금은 생기죠. 3억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집 가서 살아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3억 들고 월세 살면요. 한 달에 생활비 포함 150만 원씩 쓴다 치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3억이면 16년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병원비 크게 나오면, 물가 오르면 16년도 못 버텨요. 그리고 86살 넘으면 어떡해요?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집 파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비상금을 쓸까? 2천만 원 있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면 40개월이에요. 3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비상금이 0원이 되잖아요. 진짜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큰 병 나면, 내가 쓰러지면,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비상금 쓰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집은 못 팔고, 비상금은 못 쓰고, 연금은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나?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불안한데 아내까지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거렸어요. 근데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민센터에 갔어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70 넘은 사람이 가서 돈이 부족해요 하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끙끙거려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갔습니다. 복지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금 받고 있는데 매달 부족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자가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집이 있냐? 연금 얼마 받냐? 다른 소득 있냐? 다 대답했더니 컴퓨터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주택연금이라고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주택연금이요? 그게 뭔데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이 나와요.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행에서 집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시는 거예요. 집 팔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 나온대.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게 진짜야? 사기 아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하는 거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대요. 집값 12억 이하면 되고요. 우리 집은 3억이니까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얼마가 나오느냐? 70세 기준으로 3억짜리 집이면요. 한 달에 89만 원 정도 나온대요. 89만 원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으로 받는 게 90만 원이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돈이 매달 더 들어온다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 89만 원이래.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진짜? 매달? 매달. 근데 걱정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오래 살면 은행이 손해잖아. 그러면 나중에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받을 만큼 받고 나서 더 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해요?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청구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그 차액을 갚으라고 안 한대요.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요. 그건 자식한테 상속된대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왜 우리는 몰랐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3년을 끙끙거렸던 거예요. 담당자가 하나 더 알려줬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하루 3시간씩 경로당 봉사, 청소 등 공익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30만 원이요. 크진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날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주택연금 신청하면 89만 원, 노인 일자리 하면 30만 원, 합치면 209만 원이에요. 140만 원 받던 사람이 209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거의 7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매달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막혀있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거 집 담보로 하는 거잖아.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거기서 막혔습니다. 자식 문제. 이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주택연금 신청하려면요. 자식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안 그래도 된대요. 부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집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그걸 담보로 잡는다? 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럴까 봐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애들한테 얘기는 해야지.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거든요. 맞벌이의 애둘이에요. 바쁜 거 알아요. 전화했더니 반갑게 받더라고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좀 뜸을 들였나 봐요.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들은 안 오고 혼자 왔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요즘 돈이 좀 부족하다. 연금으로는 빠듯해.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냐? 너희도 바쁜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니야. 다른 얘기하려고 그래. 주택연금 얘기를 꺼냈어요. 이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이 나온대. 한 달에 89만 원 정도.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아들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집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우리 없으면. 아들이 끄덕이더라고요. 집이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런 셈이지. 솔직히 아들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하세요. 저도 아내도 놀랐어요. 뭐? 하시라고요. 주택연금.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집 상속받을 생각 없었어요. 서울에 제 집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집 물려받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누나는요? 얘기하셨어요?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했거든요. 아직.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도 얘기해야죠.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딸한테도 말해야 했습니다. 딸은 같은 동네에 살아요. 차로 10분 거리예요. 그 주에 딸이 집에 왔어요. 아내가 미리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택연금 할 거라고.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89만 원 나온다고. 딸 반응은 좀 달랐어요. 아버지, 진짜 힘드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딸은 좀 감정적이거든요. 말하면 뭐 하냐? 너도 살기 바쁜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집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죠. 편하게 사세요. 그날 딸이 가고 나서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컸네. 우리가 걱정한 게 부끄럽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겁났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짜 신청해도 되겠다. 근데요.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했어요. 89만 원 더 들어오면 좋죠. 기존 연금 90만 원에 89만 원 더하면 179만 원이에요. 생활비 150만 원 쓰면 29만 원 남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비상금도 모으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수입이 더 있어야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그 얘기, 노인 일자리요. 그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다시 갔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공익활동형이라고.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비가 월 29만 원 나온대요. 29만 원. 하루 3시간이면 할만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바로 안 된대요. 대기자가 있어서 2, 3개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신청서 내고 집에 왔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리 났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전화 끊고 나서 좀 떨리더라고요. 70 넘어서 다시 일하러 간다. 이게 될까? 첫날 나갔어요. 동네 경로당 근처 공원이었어요. 거기서 환경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7, 8명 있었어요. 다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70대 초중반 어르신들. 9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요.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되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첫날은 좀 어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어요. 연금만으론 부족해서 나온 분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분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보다 사람이 좋아서 나와. 집에 있으면 하루가 안 가. 공감이 됐어요. 저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하고 예전 직장 다닐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훨씬 편하지만요. 하루 3시간이니까 12시에 끝나면 동료들이랑 점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밖에 나가니까 다른 것 같아.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 29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하루로 치면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 만날 사람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게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잖아요. TV 보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우울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안 가는 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니까 달라졌어요.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29만 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생활이 바뀌는 게 더 컸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도 마무리됐어요.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 달부터 89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통장 보면서 웃었어요. 3년 동안 막막했는데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리되고 나서 진짜 달라진 게 뭔지 그 얘기를 해야 해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부부 수입이에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쳐서 50만 원 정도, 주택연금 89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다 합치면 228만 원이에요. 3년 전에는 14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퇴직금 까먹으면서 겨우 맞춘 거였어요. 지금은 228만 원이에요. 거의 90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생활비는 얼마나 드느냐?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20만 원. 여기까지가 50만 원입니다. 손도 안 댔는데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변동비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0만 원, 경조사 10만 원, 생필품 7만 원, 교통비 3만 원, 다 합치면 120만 원이에요. 228만 원 들어오고 120만 원 나가면요. 108만 원이 남아요. 근데 이게 매달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조사 많은 달은 더 나가고 병원비 큰 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150만 원 쓴다고 치면요. 한 달에 78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매달 마이너스였거든요. 퇴직금에서 50만 원, 70만 원씩 빠져나갔잖아요. 지금은 반대예요. 매달 돈이 쌓여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3년 전에는요. 병원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렸어요.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 이거 꼭 먹어야 하나. 지금은 안 그래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요. 필요한 약이 있으면 사요. 3년 전에는요. 손주 생일에 용돈 5만 원 주는 것도 고민했어요. 이번 달 빠듯한데 어떡하지? 지금은 안 그래요. 손주 오면 용돈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눈치 안 봐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이게 제일 커요. 3년 전에 아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도 지금도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요. 걔들도 살기 바쁜데 내가 왜 짐이 돼요? 근데 3년 전에는 불안했어요. 이러다 진짜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퇴직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요. 내 돈으로 내가 살아요. 당당하게요. 아내 표정이 달라졌어요. 3년 전에는 한숨을 많이 쉬었거든요. 가계부 볼 때마다, 통장 볼 때마다, 요즘은 한숨 안 쉬어요. 오히려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 달은 좀 남겠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엔 이번 달도 빠듯한 애였거든요. 부자 됐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228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여행 자주 다니고 그런 거 못해요. 비싼 거 사고 그런 것도 못하고요. 근데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3년 전에는 매일 불안했거든요.
이러다 어떡하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 보면서 끙끙거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잠 잘 와요. 마음이 편해요.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세요?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분. 집은 있는데 매달 쪼들리는 분. 저도 그랬어요. 3년 전에 딱 그 상태였어요.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서 3년을 끙끙거렸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매달 조금씩 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비상금을 다시 모으고 있어요. 3년 전에 다 까먹을 뻔했던 그 비상금요. 얼마나 모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해요. 지금 저는 비상금을 모으고 있어요. 3년 전에 거의 바닥났거든요. 4천만 원 있던 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그 속도로 가면 3년 안에 영원될 뻔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매달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거기서 50만 원씩 비상금으로 넣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두고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3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원래 퇴직금 4천만 원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비상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70 넘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집에 뭐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모으는 거예요. 3년 전에 그게 없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퇴직금 줄어드는 거 보면서 이러다 어떡하지? 매일 그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늘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가끔 여행도 가요. 1박 2일 정도. 가까운 데로요. 온천 가거나 바다 보러 가거나. 비싼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숙소도 저렴한 데 잡고, 밥도 그냥 동네 식당에서 먹고. 그래도 좋아요. 아내랑 둘이 나가서 바람 쐬는 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행은 무슨, 그 돈 아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끔 가요. 2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여유는 생겼어요. 손주한테 용돈도 줘요. 생일 때 10만 원 주고, 명절 때 5만 원 주고, 가끔 과자 사주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눈치 안 보고 주는 게 중요해요. 3년 전에는 5만 원도 고민했거든요. 이번 달 빠듯한데? 그 생각하면서 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손주 오면 반갑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되니까 기분이 달라요. 친구들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임 자체가 부담이었거든요. 밥값 내야 하니까. 한 번 나가면 2, 3만 원은 드니까. 그래서 안 나간 적도 많았어요. 핑계 대고, 바쁘다고 하고. 지금은 나가요. 한 달에 2, 3번 정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게요. 퇴직하고 제일 외로웠던 게 그거거든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 갈 데가 없다는 거. 지금은 일자리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나가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월 228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150만 원 쓰고 70에서 80만 원 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병원 갈 때 계산기 안 두드려요. 손주한테 용돈 줄 때 눈치 안 봐요. 가끔 여행도 가요. 친구들도 만나요. 그리고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어요. 매달요.
이게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은 노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연금이 나와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무너져요.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저는 그걸 70 넘어서 깨달았어요. 3년을 끙끙거리고 나서요.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준비하세요.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연금, 생활비.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